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차 세계대전 3대 추측국, 일본 독일에 가려져 추측국임에도 왠지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의 최고 지도자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883년 7월 29일, 이탈리아 왕국 포틀리체 세나도 출생, 가톨릭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이탈리아의 아이들은 유아기의 세례를 받지만 무솔리니는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년기의 무솔리니는 어머니가 당연하게도 가톨릭계 수도회가 운영하는 기숙 학교에 입학시켰는데요. 무솔리니는 학우에게 폭력을 일삼는 건 일상이었고 교사에게까지 물건을 던지는 등 반항적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통제가 되지 않던 무솔리니는 퇴학당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선 이상하게도 우등생으로 생활하며 학업 성적까지 좋았다고 합니다. 그냥 종교가 싫었던 것 같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 교사 자격증을 얻어 초등교사로 근무한 적도 있다고 할 정도로 원래 머리는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징병제 의무 복무제였던 이탈리아였기에 1902년 그는 입대 영장을 받지만 병역을 기피하고 스위스로 도망쳤습니다. 당연히 복무 기피로 도망간 것이기에 탈영병인 것이고요. 오랜 기간 여기저기 노숙자 생활을 하며 도망쳐 다니다가 1904년도에 탈영병 사면령이 국가적으로 떨어지자 숨어 사는 게 힘들었는지 이탈리아로 돌아와 육군에 자원 입대하여 2년간 병역 임무를 마치고 제대 후 다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도망간 건가요? 1908년 무솔리니는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트렌티노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런 탓에 해당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추구했고 그는 뛰어난 연설 실력과 카리스마로 대략 5년 만에 일약 이탈리아 사회당의 잡지사 아반티의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원래 반전주의 즉 전쟁에 반대하는 사상가였으나 1914년 10월 당시 제1차 세계 대전 초기 중립을 지키던 이탈리아가 중부 제국의 침략에 맞서 협상국으로 참전할 것을 주장하며 편집장을 사퇴할 때부터 점차 전쟁을 옹호하는 쪽으로 사상이 바뀌어갔죠. 이탈리아의 국민들이나 사상도 원체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무솔리니는 사회당으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고 당에서 제명되고 말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신문사를 창설해 변화된 자신의 사상을 퍼뜨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있던 1916년 국가 총동원령이 발동 예비군이 있었던 무솔리니는 9개월 동안 그 유명한 참호전에 참가해 복무했으나 박격포의 파편이 40개나 박혀 부상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다시 민간인으로 복귀한 그는 신문사 활동을 하며 기존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사상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펼치는데 그 사상이 바로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 반공주의적인 정치 이념이자 국가자본주의, 조합주의 경제사상, 파시즘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이탈리아는 연합군 참전국이자 승전국으로서 다른 승전국에 비해 초라한 영토와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 불만을 느낀 무솔리니는 그 유명한 검은 셔츠단을 창설. 나치로 치면 SA 돌격대 같은 것이죠. 검은 셔츠단을 몰고 다니면서 정치 깡패질을 일삼았고 신문사 편집장까지 지낼 정도의 무솔리니는 글도 잘 썼고 말빨도 엄청났는데 자신의 사상인 파시즘을 전파하면서 세력을 점차 키우고 자신의 사상에 반대되는 세력은 무작위하게 척결하며 어느새 단순히 깡패 집단에 불과했던 검은 셔츠단은 군대 수준의 병력에 필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 10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진군입니다. 사실 검은 셔츠단은 인원수만 많았을 뿐이지 일반인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이탈리아 정규군과 정면 승부를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었지만 이탈리아 국왕은 이런 일반인들을 상대로 정규군 병력을 쓰는 건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무솔리니의 쿠데타는 성공. 베니토 무솔리니가 1922년부터 사실상 권력의 최정상 직위인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자, 무솔리니는 전쟁만 하지 않았다면 그럭저럭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은근히 많았던 사나이입니다. 로마 시대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다 라는 명목으로 이탈리아에 잠들어 있던 로마의 유적들을 엄청나게 발굴해냈는데 지금 이탈리아의 관광 유적지는 무솔리니의 손길에 거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현대 관광업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를 개발한 것도 무솔리니의 지시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축구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세리에 리그가 무솔리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2의 피파 월드컵이 이탈리아에서 이뤄졌는데
선수들에게 우승하지 못하면 사형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진짜로 이탈리아는 우승하게 됩니다. 이때 선수들은 무솔리니가 죽을 때까지 두둑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 사람은 목숨이 걸리면 뭐든 할 수 있는 거구나 싶습니다. 사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자신의 사상인 파시즘을 전파하기 위해 월드컵을 이용한 것이지만 가난과 기아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불만이 가득했던 국민들의 관계를 축구라는 스포츠를 이용해 해소시키려 했던 것인데요. 오죽하면 관중들이 경기 중 이탈리아가 부진하면 죽어라 라고 외쳤고 이탈리아가 선전하면 이탈리아를 위해 죽어라 라고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우승에는 사실 심판 매수 및 여러 지저분한 사전 작업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지만 선수들이 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부담을 지고 뛰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무솔리니의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이야기를 다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때의 안습한 무솔리니의 행보를 다뤄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이전의 행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가 잘못된 선택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솔리니의 정치적 행보는 독재자이지만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중후하고 힘찬 목소리 톤으로 진행하는 연설,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잡지사 편집장, 신문사 사장까지 지내며 순수히 언변만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았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 따위는 무솔리니에 비하면 그야말로 어린애 웅변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였죠. 아돌프 히틀러는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이 무솔리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정치 초보였을 때 무솔리니의 연설 방법과 정치 방법을 롤모델로 공부했고 사실 독일도 그땐 무솔리니의 파시즘 사상이 의외로 전파되어 있었고 히틀러는 선망의 대상인 무솔리니의 조언을 듣고 싶어 만나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며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죠. 이때 무솔리니는 히틀러를 그냥 시골촌뜨기가 상경해서 정치하는 애송이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훗날 죽을 때까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파시즘을 앞세워 국가주의를 선동한 무솔리니는 국민들에게 낼 과거 로마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외쳐왔습니다. 이런 애송이인 히틀러가 1935년 3월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독일의 군대를 다시 정비해서 일으킵니다. 이때는 1차 세계대전 독일에 승전한 연합군 간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공동전선이 체결돼 있던 시기인데 1차 세계대전 같은 전응이 야시감돌자 서로의 병력 간 균형을 맞추고자 영국이 단독으로 영국, 독일 해군 조약을 맺어버려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뒤통수를 칩니다. 원래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시 독일은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의 해군국이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또다시 세계 2위 수준의 해군을 재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영국도 1차 세계대전의 후폭풍으로 대공황을 겪으면서 다시 독일과 싸울 가능성을 만들긴 싫었기 때문에 손 놓고 있다가 일이 커지기 전에 재군비를 하는 걸 인정해주며 영국 해군의 주력함 전력 3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베르사유 조약으로 묶여있던 독일의 군함건조 제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실상 이 조약이 당장은 세계에 어떠한 영향도 가져오지 않았고 평화를 오래 유지할 수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솔리니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사실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커지는 신호탄을 쏜 것이 이탈리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2차 대전 종교로 세계 5대 강국이라고 불리웠지만 승전국의 이미지로서 붙은 것이지 이탈리아의 군사력은 많이 약했습니다. 솔직히 침략을 통해 어디 한 군데 이길 자신이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탈리아가 침략을 한다면 그나마 넘볼 수 있을 만한 게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유일한 독립국이었고 무기라고 해봤자 중화기는 부실한 소총을 제외하면 공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칼이나 창이 전부였고 19세기 말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한번 침략하려다 패배했기에 거기에 대한 명예롭이라는 정당성을 내세우고 침략에 나섭니다. 이때 무솔리니는 영국이 나치의 재군비도 묵인해줬는데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라고 하기 애매한 영토쯤은 덕목해도 넘어가 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제2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 시작 50만의 병력으로 에티오피아를 1년 만에 정복하게 됩니다. 고작 소총에 창8 정도의 에티오피아 병력은 전차와 전투기로 주무장한 이탈리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1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이때 전쟁을 일으켜들인 자금 때문에 앞으로 있을 큰 일들에 따라갈 군사적 생산 능력이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침공은 무솔리니의 예상대로 영국, 프랑스가 표면적으로는 묵인해주긴 했지만 히틀러가 라인란트 재무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라인란트는 원래 독일의 땅이었긴 하지만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에 이르는 국경지역이었기에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면서 혹시 독일이 다시 들고 일어나면 골치 아플 것 같아 비무장지대로 지정하며 어느 국가도 무장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점령 후 그 사후 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고, 무솔리니의 과감한 행동에 감명받은 히틀러는 자신감을 넣고 자신들의 원래 땅을 되찾을 뿐이라며 라인란트로 진군, 결국 프랑스의 국경 바로 앞까지 서고 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던 프랑스는 독일이 자신들의 국경에 있는 게 굉장히 불쾌하지만 당장은 프랑스군이 예전만한 힘이 없고 독일은 경제 및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사력의 퍼부어 이전보다 훨씬 증강된 전력으로 다시 태어난 독일이 모든 면에서 프랑스군보다 더욱 강력했다. 사실 독일은 싸울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력 도발 수준에 그치려고 약 27,000명 정도의 병력만으로 프랑스의 국경 앞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프랑스가 덤벼들 생각을 보이면 바로 라인란트의 비무장지대를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무슨 일인지 프랑스군 첩보부가 라인란트에 투입된 독일 병력이 30만 이상이라고 잘못된 보고를 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싸울 의지를 상실하기도 했고, 싸우려면 싸울 수 있었겠지만 프랑스는 당시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의 경우를 떠올렸는지 청년 인구의 3분의 1을 잃었던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원치 않았고 프랑스 내부의 산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라인란트 재무장을 허용하고 말았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군사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에 독일을 크게 자극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라인란트 재무장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게 다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한 것이 발단이 되어 벌어진 일이므로 이탈리아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국제적 광달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무솔리니는 어쩔 수 없이 독일과 친밀해지며 외교를 다지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탈리아가 쥐고 있던 G2 지방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병합을 주도하였고, 1938년 9월 체코슬라바키아를 두고 벌인 전쟁 때문에 생긴 리넨 협정 때 독일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게 주도한 게 무솔리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1년 후 폴란드 침공으로 인해 2차 세계를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고 무솔리니는 잠시 친독 정책을 멈추고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사이에서 적을 둘 필요는 없었기에 중립을 지킵니다만 1940년 5월 프랑스 침공이 시작되고 나서야 무솔리니는 계산기를 두들기게 됩니다. 어차피 승패는 명확한 전쟁인지라 독일과 친해져서 식민지라도 조금 챙겨야 하지 않겠냐며 나치 독일의 편에 붙고,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단짝처럼 붙어다니며 히틀러는 자신의 롤모델인 무솔리니를 곁에 두어서 성공한 덕후가 되었지만 이때부터 무솔리니의 처절한 몰락이 시작되는데요. 앞서 말했지만 이탈리아의 군사력은 당시 너무도 약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국가의 재정비를 해야 할 상황에 에티오피아 침략을 강행한 탓에 병기의 근대화를 할 시간도 자금도 모자랐고, 그로 인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병기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전쟁에 돌입하여 독일이 프랑스의 주력 부대를 대파하며 주도권을 잡고 있는 다 차려진 밥상인 전장. 이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남프랑스의 알프스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결국 독일이 뒤처리를 다하고 프랑스를 정복하게 되어 이탈리아는 아주 적은 영토만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무솔리니는 튀니지, 알제리의 일부를 원했지만 그 지역까지 건드려보지도 못했기에 다음 전장에서 이걸 만회하려고 1940년 8월 이집트 왕국을 침공. 당시 이집트는 영국군이 아직 주둔해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이집트전은 이탈리아 대 영국, 이집트군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영국의 본토 항공전을 하느라 고전 중이었고 이탈리아를 도와주기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무솔리니는 침략은커녕 리비아 전선까지 밀려나게 되어 히틀러에게 도와달라고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독일이 이를 돕다가 다 이겨가던 영국 본토전의 전황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쯤 되면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깨닫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데 무솔리니는 계속해서 사고를 칩니다.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설득해서 추축국에 가담시키라고 보내놨더니 거절당하고 오히려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하자고 히틀러를 설득하지만 거절당했고, 저질러놨던 이집트 침공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 침공을 저질러버립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여기서도 패배했고 중립이었던 그리스가 연합군에 가담해 독일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만한 사고를 쳤는데도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버리지 못하고
유고슬라비아를 점령하며 그리스군을 격파하고 이탈리아를 구하러 옵니다. 그 덕분에 2달을 소모했고 소련과의 전쟁에서 독일이 패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소련의 살인적인 겨울의 추위 때문이었는데요. 그만한 사고를 치고도 무솔리니는 아직도 전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독일을 도와 소련과의 전쟁을 치르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탈리아가 이길 수 있는 만만한 부대는 없었습니다. 거듭되는 패전에 이탈리아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기 시작했고 무솔리니 또한 자신감을 잃고 침략의 흥미를 잃어 마약과 여자에 빠져 진정한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롤모델이자 영웅인 무솔리니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지만 계속하여 의욕을 부추겼으나 이미 무솔리니는 권력에도 욕심이 없어진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43년 7월 무솔리니의 타켓 결의안이 압도적 표차이로 통과되었고 어쩐 일인지 얌전히 권력을 내려놓고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무솔리니는 전범 혐의로 애인인 클라라 페타치와 연금되었지만 히틀러의 배려로 밀라노의 괴뢰정부인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을 세우게 해서 무솔리니의 의욕을 부추겨냅니다. 이 괴뢰국의 총수로 있으면서 자신을 탄핵한 사람들을 찾아내 죽였지만 고작 2년 정도 만에 이탈리아 전선이 악화되자 무솔리니는 외국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우상화를 이용한 정치 때문에 이탈리아에 있는 그 누구라도 무솔리니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금방 잡히게 됩니다. 이리하여 1945년 4월 28일 무솔리니를 따르던 측근과 애인인 클라라를 포함해 기관총으로 난사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총살당한 후 무솔리니와 측근, 클라라를 포함한 시신들은 이탈리아의 광장에 거꾸로 매달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유린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응징을 당했는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네요. 이 소식에 히틀러는 자신도 같은 고를 당할까 두려워 자신의 시신을 꼭 불태워달라고 유서를 남겼고 그 바램대로 화장되어 시체를 유린당하는 지경까지 처하진 않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